한창 성지를 낭독하고 있을 때 송덕방이 이지상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사형, 내 손에 묶인 것만 풀어주면 내가 달려가서 사조님들께 이 사실을 고하겠소. 그 말에 송덕방과 등을 맞대고 있던 이지상은 손끝에 내공을 집중시켜 송덕방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사조님들께 알릴 때 조심하게. 혹여 내공 수련 중에 놀라시기라도 하면 주화인마를 당할 수도 있으니. 송덕방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브라의 성지 낭독이 끝나자 조지경이 일어났다. 아브라와 소상자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송덕방은 사람들이 조지경을 둘러싸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몸을 솟구치며 삼천신상 뒤로 내달렸다. 저놈 잡아라. 니마성이 외치는 소리에도 송덕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두 다리를 잃은 니마성은 도망치는 송덕방의 등을 향해 표창을 던졌다. 송덕방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파공음을 듣고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니마성이 던진 표창은 그대로 송덕방의 왼쪽 다리에 적중하고 말았다. 그러나 송덕방은 몸을 휘청이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계속 달렸다. 중양궁은 건물이 겹겹이 들어서 있는 복잡한 구조였기에 내부를 잘 모르는 몽골군은 송덕방이 모퉁이를 몇 차례 돌며 몸을 숨기자 더 이상 송덕방을 추적할 수 없었다. 송덕방은 우선 몸을 숨길 만한 곳으로 피한 후 표창을 뽑고 상처를 싸맸다. 그러고는 방으로 가서 검을 하나 쥐고 뒷산으로 달렸다. 오커동 동굴 앞까지 와서 숨을 고르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느새 그곳에 도착한 몽골 무사 수십 명이 커다란 바위를 옮겨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웬 말라빠진 중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이 함께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바로 금융국사와 그의 제자 다리파와 곽도였다. 예전에 다리파와 곽도가 중양궁을 공격한 적이 있었기에 송덕방은 두 사람의 얼굴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국사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금융국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송덕방은 이대로 동굴 입구가 막히면 안에 갇힌 사조들이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혼자서 저들과 맞서 싸우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나 진배 없는 행위였다. 그래서 송덕방은 몰래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군사를 지휘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송덕방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몰래 금융국사에게 접근했다. 그러곤 충분한 사정거리까지 접근했다고 판단한 순간 쏜살같이 검을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송덕방의 검이 등에 닿는 순간까지도 금융국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송덕방은 소나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송덕방은 선혈을 토해내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을륜을 든 금융국사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조지경에게 상세한 정보를 들었기에 이 오커동 동굴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현재 전진교에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은 전진호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머지 3대나 4대 제자들은 금융국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대를 이끌어야 하는 3대 제자 중 고수 반열에 이른 주전력은 소상자나 윤국서 같은 고수는 고사하고 금융국사의 제자인 다리파나 곽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었다. 한편 대전에서는 송덕방이 빠져나온 후 상황이 또 변하고 있었다. 아브라가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진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 당신이 맡은 장교직이 아무래도 불안하겠소. 조지경도 다른 도사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모르진 않았다. 아마 소상자 등 몽골군이 떠나고 나면 또 반란을 일으킬 게 뻔했다. 조지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반란의 싹을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전진교에서는 배신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가? 그 말에 도사들은 어이가 없었다. 배신은 자기가 하고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조지경의 물음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지경이 다시 한번 물으며 그의 제자인 녹청독에게 눈길을 보냈다. 녹청독은 즉각 사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서며 답했다. 삼청신상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조지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견지병 들었느냐? 이제야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느냐? 그 말에 견지병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죄가 없다. 그러자 견지병이 코웃음을 치며 녹청독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사부의 명이 떨어지자 녹청독은 견지병을 앞으로 밀어 삼청신상 앞에 세웠다. 조지경은 다시 이지상, 왕지탄 등에게 물었다. 너희들의 죄를 알겠느냐? 그러나 모두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조지경이 자신에게 칼을 겨눈 도사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물어보니 단 3명만이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다. 조지경은 이 3사람만 풀어주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삼청신상 앞에 똑바로 세웠다. 그이들은 모두 미리 대전에 무기를 숨기고 들어왔던 3대 제자들이었다. 왕지탄은 원래 불같은 성격이라 쉬지 않고 욕을 퍼부어댔다. 이렇게 성질을 부리니 내가 아무리 너그럽다 해도 관용을 베풀 수가 없구나. 녹청독 준비해라. 그러자 녹청독이 장검을 쥐고 가장 왼쪽에 있던 우도현 앞에 섰다. 우도현은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전진교의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았다. 그런 그를 녹청독이 죽이려 하니 모든 제자가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뒷산에 있던 송덕방과 금융국사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다 못한 윤국서가 손짓을 하자 몽골 병사들이 각자 무기를 들고 도사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녹청독은 사제들의 기세에 조금 겁을 먹고 멈칫했다. 어서 하지 않고 뭘 우물쭈물하는 것이냐? 조지경의 불호령에 녹청독은 검을 고쳐쥐고 앞에 있던 2사람을 찔렀다. 왼쪽에서 4번째 있는 사람은 견지병이었다. 녹청독이 검을 들고 그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멈춰라. 그 소리에 녹청독이 고개를 돌려보니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입구에 서 있었는데 다름 아닌 소용녀였다. 비켜라. 그 사람은 내가 죽일 것이다. 소용녀는 전진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견지병이 다른 사람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녹청독의 검을 맞고 나선 것이었다. 조지경은 소용녀가 갑자기 나타나자 크게 기뻐했다. 그러자나도 저 여자가 걱정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저 여자를 죽일 기회는 앞으로 2번 다시 없을 것이다. 조지경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저 여자는 요괴다. 모두들 저 요괴를 잡아 죽여라. 몽골 무사들은 조지경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당연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조지경의 제자들은 사부의 명령을 듣고 즉시 소용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막 소용녀에게 일검을 찔러 넣으려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보니 어찌된 일인지 자기 손에 있어야 할 장검이 소용녀 손에 들려있고 자기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소용녀의 동작이 어찌나 빨랐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그 상황을 똑똑히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제자들이 주춤하자 녹청독이 소리쳤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우리 수가 많으니 함께 덤비면 저 요괴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조지경의 제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그들의 최선봉에 녹청독이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장검을 한번 휘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녹청독은 양팔과 양다리에서 피를 뿜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용녀의 빠른 몸놀림에 소상자, 윤국서 등의 고수들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절정곡에서 소용녀의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소용녀의 무공이 고강한 건 사실이었으나 결코 지금 보여준 수준은 아니었다. 사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 분시미용술과 좌우호박술을 배운 후 무공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녀와 양과가 함께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하면 천하의 이를 상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비록 지금은 홀로 싸우고 있기는 했지만 한 손으로는 옥녀검법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전진검법을 사용하니 혼자서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과와 함께 사용할 때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용녀의 무공수위는 절정곡에서 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견지병과 조지경의 뒤를 쫓으면서 오로지 2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지금 전진교 도사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자 마음속의 분노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조지경이 협공을 해오니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녀는 흰 옷자락을 펄럭이며 쉴 새 없이 검을 휘둘렀다. 적들로부터 빼앗은 두 자루의 장검이 마치 은빛뱀처럼 빛을 발하며 춤추듯 움직였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전을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도사가 손목에 부상을 입고 들고 있던 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다. 눈앞이 번쩍하는 순간 도사들은 이미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손목을 노리지 않고 가슴이나 목을 노렸다면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결국 부상을 입은 도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이제 삼청신상 앞에는 견지병 등 일부 묶여있는 도사들 뿐이었다. 소용녀의 시선이 조용히 조지경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시선을 받은 조지경은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소용녀는 조지경에 대한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조지경의 몸 앞뒤로 두 개의 검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누군가 멈추라며 금룡편을 휘둘러 소용녀의 장검을 막아냈다. 바로 윤국서였다. 소용녀가 그를 향해 물었다. 나는 오늘 전진교 도사들에게 원수를 갚으러 왔을 뿐 당신들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 거죠? 윤국서는 조금 전 소용녀의 무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누구도 해치지 않는 걸 보고 자기 역시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소용녀가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조지경이라는 점이었다. 조지경은 몽골이 전진교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기에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용낭자 저런 하잘것없는 놈들을 처리하는데 낭자가 친히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전진교 놈들에게 원한이 있다니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소용녀가 손을 들어 조지경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 저자를 죽여주세요. 그 말에 윤국서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자는 그래도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군요. 제가 저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이를까요? 그 말에 소용녀가 눈살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왼손에 든 검으로 윤국서를 찔렀다. 깜짝 놀란 윤국서는 황급히 금룡편을 휘둘러 막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지경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윤국서 뒤에 서 있던 조지경의 오른쪽 어깨가 소용녀의 검에 찔린 것이었다. 소상자 등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왼손에 든 검으로 윤국서를 찌르는 동시에 오른손에 든 검으로 조지경을 찌른 모양이었다. 윤국서는 깜짝 놀랐다. 비록 자신이 찔린 건 아니었지만 자기 뒤에 서 있던 조지경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결국은 자기 무공이 소용녀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소용녀가 자기 뒤에 있는 조지경을 찌르는 걸 보지도 못했다. 윤국서는 비록 마음속은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편치 않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용낭자, 그만 화를 푸시지요. 그러나 소용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다시 왼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윤국서 역시 조지경을 등 뒤에 숨긴 채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또다시 조지경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조지경의 왼쪽 어깨에 옷이 찢겨 있고 그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조지경의 어깨를 공격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조지경은 두 차례나 당하고 나자 더 이상 윤국서를 믿을 수 없어 얼른 소상자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소용녀는 몸을 돌리며 왼손으로 윤국서를 공격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니마성의 앞가슴을 찔렀다. 니마성은 왼손에 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오른손에 든 철사로 그녀의 검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 순간 또다시 조지경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지경이 들고 있던 장검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의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용녀와 조지경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분명 윤국서와 니마성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언제 조지경을 공격했단 말인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던 소상자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용낭자 검법이 대단하시군요. 저도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상자가 장풍을 날리자 그 풍압에 곁에 서 있던 조지경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소용녀가 빠른 경공으로 장풍을 피해 위치를 옮기자
소상자의 곡상봉이 날아들었다. 그와 동시에 윤국서의 금룡편과 니마성의 철사도 함께 날아들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광자는 양과 소용녀와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같으니. 그래, 무림의 종사라는 사람들이 대장부 셋이서 어린 낭자 하나를 공격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그 말에 소상자 등은 모두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지금은 체면보다 실리가 중요했다. 뻔히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용을 부릴 만큼 이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래서 마광좌의 비아냥을 못 들은 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이놈 나중에 두고 보자. 모두들 눈치 없는 마광자가 얄밉기만 했다.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소용녀가 공격을 퍼부었다. 예상외로 그녀의 공격은 무시무시했다. 천하의 이름을 날리는 그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성공을 펼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무기를 휘두르며 자신을 보호하고 서 있었다. 몽골의 무사들은 견지병, 이지상, 왕지탄 등과 함께 담벼락에 바짝 붙은 채 네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여 네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에 잘못 닿아 중상을 입을까 두려웠다. 소상자, 니마성, 윤국서 등은 은근히 소용녀가 어서 빨리 출수해 옆 사람을 공격해주길 바랐다. 그 사이 소용녀의 허점을 파고들 생각이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누구 하나 공세를 취하지 않고 무기를 휘두르며 철저히 방어하기만 했다. 그와 반대로 소용녀는 두 개의 검을 땅으로 향하게 한 채 대전 한중앙에 서 있었다. 소상자 등은 각기 세 곳으로 나뉘어 선체 무기를 휘두르며 자기 몸을 방어했다. 윤국서의 금룡편은 둥근 원을 그리며 황금빛을 발했고 니마성의 철사는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상자의 곡상봉은 장막을 친 듯 자기 몸을 굳건히 막고 있었다. 소용녀는 세 사람을 차례차례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비켜주지 않을 작정인가요? 그녀의 다그침에 소상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나와 직접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전진교 때문에 저런 강적과 원수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소상자가 망설이는 사이 니마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안 비켜주면 어쩔 테냐? 이런 요망한 요괴 같은 것.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보거라. 그 말에 소상자와 윤국서가 동시에 니마성을 노려보았다. 저런 미친놈을 보았나? 안 비키면 그만이지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거지? 혼자서 당해내지도 못할 사람이 뭘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속으로는 니마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입 밖으로 불만을 꺼내놓지는 않았다. 사실 니마성은 양과와 이막수 때문에 두 다리를 잃어 양과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래서 양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용녀에게 그 원한을 풀려 한 것이다. 니마성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소용녀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소용녀는 비록 이들에게 원한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견지병과 조지경을 죽이려면 먼저 이 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이 그러시다면 저도 신뢰를 범할 수밖에 없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희뿌연 검광이 주위를 감쌌다. 소용녀는 어느새 훌쩍 뛰어 대전 중앙으로 돌아가 있었다. 웬일인지 소상자와 니마성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조금 전 그 짧은 시간에 소용녀는 이미 40여 초씩의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마치 무기가 단 한 번 부딪힌 듯한 소리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없이 40여 초씩의 공격을 받아낸 두 사람은 잠시 얼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나마도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소용녀가 먼저 검을 휘둘렀다면 틀림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 사람은 더욱 놀랍고 두려워졌다. 소용녀 또한 그들의 철저한 방어에 은근히 감탄했다. 그녀는 몇 차례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가볍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소상자를 향해 연이어 12차례 쌍검을 휘둘러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지만 다행히 윤국서가 쉬지 않고 금룡편을 휘둘러 도와주었기에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몇 차례 공격이 오가자 어느 정도 서로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용녀의 공격이 매번 실패로 끝난 건 검법의 초식은 대단했지만 내공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처지기 때문이었다.
만약 소용녀와 세 사람의 내공이 비슷했다면 세 사람은 진작 소용녀의 검에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소용녀는 잠시 검을 내리고 상대의 허점을 생각해 보았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무기를 계속 휘두르다 보면 머지않아 내공이 모두 소모되고 말 거야. 이대로 시간을 끌면 내가 유리하다. 서두르지 말자. 설령 지금 조지경이 도망가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찾으면 그만이다. 시간을 끌기로 결정한 소용녀는 쌍검을 미세하게 흔들며 금방이라도 공격에 나설 듯한 자세를 취했다. 세 사람은 소용녀의 검을 노려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소용녀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소용녀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시간을 끌어 상대의 진기를 소모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그들의 내공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강했다. 소상자 등은 이 정도의 싸움으로 쉽게 진기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약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소용녀는 막 쌍검을 휘두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채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 자태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소용녀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한 달이 넘게 견지병과 조지경의 뒤를 쫓으면서도 섣불리 출소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하루 이틀 더 기다린가 한들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